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일단 오스만 투르크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잖아요. 원군 보내주겠다. 그 대신 흑해 열어달라 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노. 거기에 자존심 상한 거예요, 러시아가. 이것들이 하면서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콱 그냥 해서 나중에 러시아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1854년의 크림 전쟁이에요. 크림 반도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크림 전쟁. 이 크림 전쟁이 일어날 즈음 해가지고 러시아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공식적으로 한 얘기예요. 유럽에는 불치병 환자가 있다. 손대면 톡 하고 그냥 쓰러져 죽을 불치병 환자. 그 불치병 환자는 바로 오스만 투르크다. 이 말도 안 되는 유럽의 환자, 우리 러시아가 마지막 숨통을 끊어주겠다. 라고 해서 1854년에 크림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또 크림 전쟁의 간호사로 참전을 하시죠. 나이팅게일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조금 있다가 크림 전쟁 얘기할 때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러시아가 이렇게 막말을 해도요, 오스만 투르크는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지금 자기 동네에 있는 지방군 이집트한테도 지금 당하고 있는 판인데 뭘 지금 러시아와 맞서 싸워요. 부글부글 하고 있던 차에 영국과 프랑스가 부축입니다. 와가지고 야 오스만 투르크, 러시아가 뭐 너희 보고 유럽에 환전하고 있다며? 열받지? 열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 우리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한번 러시아와 붙어봐. 한판에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가 뒤에서 팍팍 밀어준다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가 흑해 통과해가지고 지중해로 나오는 거를 노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러시아를 그 추운 북쪽에 막아 놓기 위해 가지고 오스만 투르크한테 접근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러시아와 싸우자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크림 전쟁인데 나이팅게일 등장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져요. 러시아가 박살이 납니다. 크림 전쟁에서. 이 전쟁이요, 영국과 프랑스와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 참전한 모든 국가 다 통틀어가지고 70만 명이 죽은 전쟁이었어요. 유럽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단일 전쟁으로 이렇게 70만 명, 거의 100만 명이 죽은 전쟁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인류 역사상 처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크림 전쟁 100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런 대규모 전쟁이 줄줄이 사탕으로 일어나요. 1853년의 크림 전쟁, 바로 10년 후에는 어떤 전쟁이에요? 1863년은? 그거잖아요. 미국 남북전쟁. 남북전쟁도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죽죠. 또 1904년에 얼마 후에 또 어떤 전쟁? 러일전쟁. 러일전쟁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1914년, 10년 후에는 맞습니다. 총 3천만 명 이상이 죽고 다친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할까, 근현대의 대규모 학살전의 시작을 바로 1853년에서 발생했던 바로 이 크림 전쟁으로 봅니다.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져요. 지면서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는 몰락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제가 러시아 편 말씀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해드렸죠. 하여간 뭐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도움을 줬잖아요. 이게 문제야.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님, 우리 영국과 프랑스가 귀화가 전쟁을 벌이는데 도움을 줬는데 뭐 없나? 줘야지. 당연히 뭐 줘야죠. 그래서 프랑스가 뭘 가져가냐면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이때부터 알제리와 튀니지를 가져갑니다. 알제리가 꽤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아마 지단도 여기 출신일걸요? 계란 지단 말고 축구선수 지단이요. 이때 크림 전쟁 이후에 알제리와 튀니지, 북아프리카에 있는 두 지역이 프랑스로 넘어가고 영국도 뭐 가져가야 되잖아요. 영국도 뭘 가져가냐? 바로 이집트와 사이프러스 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섬인데 지도 한번 보세요. 동지중해의 무역 중심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라고도 하죠. 그 섬을 가져갑니다. 일단 그리스도 독립을 해요. 이 즈음에서. 그리스가 독립을 한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리스가 발칸반도에 있잖아요. 발칸반도에 있는 다른 지역도 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독립을 하는데 왜 발칸반도에 있는 우리 다른 민족들은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되냐? 야! 우리도 인디펜던스다. 독립하자. 그게 딱 맞아떨어진 것이 뭐냐면요. 발칸반도에 살고 있던 유럽인들은 대부분 슬라브족이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런 동네들 다 슬라브족이잖아요. 그 동네의 그러면 민족상 대빵은 형님은 그렇죠. 러시아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 전쟁 전후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오스만 투르크한테 악감정이 있겠죠. 너희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발칸반도에 있는 슬라브족 국가들에게 워이 어디 한번 해봐 독립 지원을 해줘요. 같은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르비아 기어코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드라큘라의 고향 루마니아 독립을 합니다. 즉 그 말은 뭐냐? 발칸반도 대부분을 다 잃어버려요. 어디가? 오스만 투르크가. 이럴 때 이렇게 나라가 개판일 때 오스만 투르크 나라가 개판일 때 그때 오스만 투르크의 왕 누구였냐? 마흐무트 2세라는 술탄이었는데 다행히도 나름 합리적인 개혁가였어요. 나라를 이대로 놔두면 정말 나라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디부터 개혁을 추진하냐면 마흐무트 2세가 봤을 때 가장 큰 개혁의 걸림돌은 뭐냐? 바로 예니체리. 그러니까 술탄의 경호 부대죠. 예니체리라고 봤어요. 왜냐? 군대니까 술탄을 보호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미 또 다른 권력이 됐다. 저 인간들이. 왕도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앉히고 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군사 집단이요. 당연히 배는 게 없겠죠. 예니체리가. 왕도 죽이고 갈아치우고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부정부패 덩어리였어요. 예니체리가. 그래서 마흐무트 2세는 이 예니체리를 가만 놔두고 그냥 놔두어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어. 그때 밑에 있던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술탄님, 예니체리의 숫자가 14만이나 되는데 진짜 14만 대군이었어요. 어떻게 이 술탄께서 14만의 예니체리를 개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만 안 있을걸요? 지금 술탄께서 지금 예니체리를 처리한다? 아마 예니체리가 먼저 선수를 칠걸요? 그랬더니 술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예니체리 부대 사령부 쭉 대포를 수십 발 배치를 해요. 수십 대를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한 다음에 당연히 예니체리는 지금 술탄이 자기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술탄을 죽이려고 선수를 치기 위해서 출동을 해요. 출동을 했는데 저 앞에 시커먼 게 있는 거야. 딱 가만 보니까 대포들인 거죠. 실제로 대포가 일제히 발포를 해가지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대포를 맞고 사망을 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또 다른 술탄의 친위 부대가 예니체리를 일망타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예니체리를 모두 다 처형해버려요. 와, 예니체리라는 집단이 사라져버립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요때가 1826년도 일이거든요. 1826년에 예니체리는 사라져요. 뭐 역사책 보면 해체됐다고 나오는데 해체된 게 아니라 폭사되고 처형되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500년 만의 일이었어요. 예니체리가 만들어진 다음 500년 만에 1826년에 예니체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대포 맞고. 자,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니체리가 사라진 이후에 마흐무트 2세는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을 해요. 뭘 추진하냐면 그 다음에 군복도 유럽식으로 바꾸고 무기도 유럽식으로 바꾸고 교육도 유럽식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뭐 유럽식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와 교육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종교 따로 교육 따로.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스만 투르크인들은 머리에 터번 썼거든요.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에서 볼 수 있는 그 터번. 대표적인 게 그거죠. 뭐 종교는 다르지만 그 힌두교 가운데 시크교도라고 있거든요. 시크교도 머리 큰 터번 쓰고 있잖아요. 천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그 터번 복장에 긴 머리에 이슬람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보면 그 목욕 가운 같이 긴 거 그거를 복장 개혁을 합니다. 마흐무트 2세가. 어떻게 하냐? 일단 긴 머리 잘라. 유럽식으로 하이칼라 단발머리. 그리고 터번 갖다 버리고 패스라는 걸 쓰라고 해요. 패스라는 게 모자인데 어떤 모자냐면요. 지금 아마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면 머리 가장 떠오르는 모자일걸요? 빨간색 모자인데 그냥 동그랗게 생겨서 머리 위에 딱 쓰는 거. 챙이 없는 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빨갛게 머리 위로만 딱 쓰는 동그란 모자. 챙 없는 거. 혹시 상상의 나래가 안 펼쳐지시는 분들은 잠깐 퍼즈하시고 터키 패스 또는 오스만 투르크 패스 검색하면 딱 그 모자 나오거든요. 보시면 저 모자 하실 거예요. 이 모자를 마흐무트 2세가 의무적으로 쓰게 만듭니다. 터번 버리고 이거 써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터번을 쓰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인가를 그 메카 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요. 터번 쓰면은 목이 불편하다고. 무거우니까. 그래서 간소화해서 어디든지 무슨 복장이든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간소화하자. 소형화하자 해서 패스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개혁의 상징이 되거든요. 마흐무트 2세가. 그런데 1839년 이 개혁의 상징 마흐무트 2세가 또 사망을 해요. 그의 아들도 나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고 개혁을 이어갑니다. 아들 이름이 안 외우셔도 돼요. 이런 복잡한 왕 이름들. 아들 이름이 압둘 메지트 1세였거든요. 안 외우셔도 돼요. 압둘 메지트 1세가 나름 프랑스 유학파였어요. 나름 서구화가 된 술탄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이때부터 나름대로 술탄들이 계속 개혁을 해요. 37년 동안 개혁을 하는데 요 시대 이 37년을 탄지마트 시대라고 합니다. 뭐 슈퍼마켓 뭐 무슨 K마트, E마트가 아니라 탄지마트가 오스만 투르크 말로 개혁이란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개혁의 시대예요. 개혁의 시대요. 탄지마트 시대. 압둘 메지트 1세 참 뭐라고 할까 내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자녀를 몇 명 두셨냐면요. 총 26명의 자녀를 뒀어요. 압둘 메지드 1세. 자기 아들, 딸 얼굴 기억도 못할걸요? 그쪽이 내 아들이셨습니까? 이 압둘 메지드 1세의 아들들 있잖아요. 이 아들들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마지막 술탄들이 됩니다. 마지막 술탄. 아들들이, 그러니까 형 죽고 동생이 되고 형 죽고 동생이 되고 형 죽고 동생이 되고 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할 때 요 형제들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비극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압둘 메지드 1세 때 정말 이 양반은 나라의 모든 것을 정말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개혁 내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든 종교는 진짜 평등.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스만 투르크는 그 종교 차별이 없다고는 했지만 약간 차별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세금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보다는 다른 종교, 너희들 뭐 기독교를 믿던 정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I don't care인데 무슬림이 아니면 조금 가산세금 좀 더 내. 이거였거든요. 이거 없애버려요. 모든 종교 똑같이 세금 낸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무슬림 신자가 아니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증인 선서, 저는 뭐 헌법에 따라서, 근데요, 증인 종교가 저 힌두교입니다. 아이고 죄송하지만 그 무슬림이 아니면 증인으로 증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오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 헌법위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이고 주권이고 끌고 나가십시오. 근데 그걸 없애요. 모든 종교인들은 다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오스만 투르크가 징집령이었거든요. 징집령은 이거예요. 전쟁 터지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들 내놔, 아들 나와. 이제 둘째 아들 있잖아, 나와. 셋째 아들 나와. 전쟁이야.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징집령이거든요. 정말 무식하게 전쟁한 거죠. 그 무식하게 전쟁했던 징집령을 폐지하고 공식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쟁이 있든 없든 3년 복무 원칙으로. 그러니까 무식하게 전쟁 터지면 야, 김씨네 둘째 나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와. 아들 어디 숨겼어?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 남자들은 모두 다 3년 복무 원칙, 국방의 의무를 이때 만듭니다. 그리고 의무 교육, 종교와 교육을 분리시킨 다음에 모든 국민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일정하게 교육을 받는다. 시켜요. 그리고 유럽식 그녀에게 전해주오 소방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만들고 철도와 그녀는 가로등이었어요. 가로등도 만듭니다. 그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소녀와 가로등이라고 장덕이라는 비운의 가수가 부른. 그리고 지금 아마 이스탄불 가시면 패키지 여행 요즘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도 방송만 아닌 지금 당장 떠날 건데 이놈의 생방송들 때문에 돌마 바흐체 궁전이라고 지금도 이스탄불 그 패키지로 가시면요 있어요. 성 소피아 성당 등등등으로 코스가 짜여져 있는 데거든요. 돌마 바흐체 궁전이 딱 보면 어디선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궁전, 돌마 바흐체 궁전. 그러니까 우리도 서구화하기 위해서는 서구 스타일의 궁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압둘 메지드 1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궁전을 지어요. 이스탄불에. 그게 돌마 바흐체 궁전이거든요. 가보신 분은 예전에 찍었던 그 사진,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지금 보시고, 안 가보신 분은 지금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돌마 바흐체 치면은 딱 뭐가 나오는데 딱 봐도 베르사유예요. 카피한 거예요. 이스탄불 명소. 그런데 이런 압둘 메지드 1세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오스만 투르크는 개혁에 실패를 했을까?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정신이 깬 나름대로 머리가 튼
지식 청년층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짚었어요. 지금 그 술탄 정부에게 군대를 서구식으로 바꾼다고 나라가 바뀌냐? 술탄의 권력은 그대로 놔두고 껍데기만 지금 바꾼다고 이게 개혁이 되냐? 알맹이를 바꿔야지. 술탄 물러나고 민주정부 들어가게 하라. 독재 타도 민주 쟁취. 맞는 얘기거든요. 이 똑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개혁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양무운동이란 게 개혁운동이 이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양무운동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서양 양자에 업무 무자거든요. 업무 처리할 때. 그러니까 모든 이런 뭐 시스템을 서양식으로 바꾸자라는 게 중국의 양무운동이었어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1840년에 아편전쟁에서 청나라 박살나고 1842년에 그 말도 안 되는 난징 조약 체결하면서 홍콩 뺏겼잖아요. 영국한테. 그때부터 청나라 정부도 약간 뭐라고 할까? 야, 우리도 개혁 좀 해야 된다 해. 우리도 개혁 좀 하자 해. 서양 시스템 도입하자 해. 해서 시작한 것이 양무운동이거든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 청나라의 양무운동도 실패를 합니다. 동시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진행됐던 탄지마트 개혁도 실패를 해요. 왜? 와이쇼마? 알맹이는 놔두고 껍데기만 개혁을 했거든요. 중국도 청나라 황실 가만히 놔두고 아니 옷만 서양식으로 입고 자동차 타고 전차 탄다고 뭐 개혁이 되나. 오스만 투르크도 술탄이라는 왕은 그대로 놔두고 머리 깎고 뭐 학교만 서양식으로 공부한다고 돌마 바흐체라고 베르사유 짝퉁만 짓는다고 나라가 개혁이 되나. 양쪽 다 결국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해요. 그런 반면에 일본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이요. 왜냐면 일본은 권력 자체를 끌어내리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 180도를 다 바꿔야죠. 완전 수술을 해버려. 권력 자체를 바꿔버려. 뭐 제 일본 편 했나 저희가?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일본 편도 준비할게요. 쇼군이라는 장군이 통치를 했던 그런 정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사무라이들이 일본 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허수아비 일본 왕, 이른바 자기들은 천왕이라고 하는 일본 왕을 실질적인 왕으로 앉히는 그런 쿠데타를 실시하잖아요. 정권을 바꿔버려요. 메이지 유신. 그것 때문에 일본은 개혁에 성공합니다. 거의 유일하죠.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혼자만 성공했어요. 일본만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젊은 지식인들이 우리도 술탄 끌어내리든지 술탄이 그대로 있으면 입헌 군주제 합시다. 욕을 했는데 술탄이 뭐라고 했냐면 나름 개혁을 추진했던 당시 술탄도 뭔 헛소리야. 입헌 군주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거는요. 상당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발언을. 연산군도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이 나라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도 그 얘기 한 거예요. 어디 감히 날 쫓아내려. 그냥. 자, 안 물러나요. 이것들이 건방지게 날 쫓아내려고. 그리고 너무 개혁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돈, 머니. 야, 돈 많이 들죠. 철도 건설하지, 전봇대 세워가지고 전기 놓지, 이게 뭐 공짜로 해줍니까? 단기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슬슬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이때 빵 터져버린 게 몇 해 전에 말씀드렸던 1853년도의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크름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크림 전쟁 어떤 전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발단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에? 웬 예루살렘? 요때는요, 예루살렘 소속이 어디였냐면 오스만 투르크였어요. 뭐, 오스만 투르크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요때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세계 3대 종교의 공통 성지죠. 맞아요. 예루살렘 가면은 이슬람교의 모스크 있고 유대교의 교회 있고 기독교의 성당 교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세 종교의 뿌리는 다 같아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참네, 이거, 아유. 어쨌든 간에 지금 기독교의 유럽 세력이 이 세력을 키운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욕을 한 겁니다. 욕을 한 게 아니라 요구를 한 겁니다. 요즘 참 발음 잘해야 돼요, 이거. 오스만 투르크는 들으라. 우리 유럽이 요구한다. 지금 예루살렘이 너희 오스만 투르크 땅에 있지만 너희 것만은 아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아니 참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저희 대한민국 땅 안에 무슨 예를 들어서 핸드폰 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성지가 부산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핸드폰 교를 믿고 있는 영국과 미국이 대한민국 들어라. 부산 광역시가 너희 대한민국 땅이기도 하지만 너희 것만은 아니야.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요. 와. 프랑스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프랑스는 지금도 거의 가톨릭 국가니까 우리 프랑스는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가톨릭의 중심 국가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러시아가 또 질 수가 없죠. 러시아는 또 그 러시아 정교, 또 그리스 정교, 올토닥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무슨 헛소리야라 프랑스. 예루살렘은 우리 러시아가 지킬 거야. 서로 지킨다고 기싸움을 벌인 거예요. 뭔 소리 위위. 예루살렘은 우리 프랑스가 지킬 거야 위위. 이 차이코프 새끼야. 도스토옙프 새끼야. 예루살렘은 우리 러시아가 지킨다. 서로 국가 자존심을 건 경쟁을 벌입니다. 러시아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먼저 오스만 투르크를 장악을 해버려야 되겠다. 저 영국과 프랑스가 덤비기 전에. 왜냐면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는 딱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요. 폴짝 뛰면은 다른 나라로 각자 국가로 넘어가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저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야 그냥 먹자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를. 요렇게 되고 있는 찰나에 프랑스는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1852년에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즉위를 해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얘기죠. 프랑스사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폴레옹 3세 많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또 프로이센이랑 싸우면서 비스마르크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불쌍하게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또 그림. 제가 1차 대전 얘기할 때 그게 벌써 2년 전이구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 3세가 갓 황제로 즉위를 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로서 위위 권위를 보여줘야 된다. 위위 예루살렘 우리 거야 했던 요 긴장이 손대면 톡하고 터질 긴장이 있었던 요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묘, 성스러운 묘지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묻히셨죠. 그 묻혔던 무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무덤 위에 교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 교회가 성묘교회예요.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요.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데 각국 프랑스와 이 러시아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성묘교회만큼은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가 지킨다 해요. 여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쟤네들 뭐 잘못 먹었냐? 지금 우리 땅인 엄연한 우리 땅인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저기는 저 성묘교회를 지그가 등기부등본에 지금 옮기겠다고? 아이고. 자, 그런 가운데 영국도 끼어들어요. 오스만 투르크한테 잔소리를 해요. 야, 오스만 투르크, 너희들 자존심도 없냐?
너희 땅에 있는 너희 땅과 너희 교회를 지금 러시아와 프랑스가 지금 같이 서로 뭐 찌뽕 차지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자존심도 없냐? 뭐라고 좀 해. 오스만 투르크는 정말 자존심 상했을걸요?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때 아주 사소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루살렘 남쪽으로 10km 내려오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배가 나온 베둘레헴이 아니라 뭐 우리 다 성탄절 때 한 번씩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동방 박사가 별 보고 와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뭐 성자시다라고 한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뭐 추정이겠지요. 거기에 성탄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교회. 거기에 은으로 된 별 장식이 하나 그 당시 있어요. 은으로 된 별 장식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동방 박사가 별 보고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뭐 성탄절 때 다 한 번씩은 뭐 가서 들어보시잖아요. 상징으로 별을 딱 그 교회에 붙여놨는데 그거를 이슬람 신자 하나가 떼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 싫다고. 동방 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 뗀 거야. 아하, 이게 명분이 됐네. 러시아가 바로 특사를 파견합니다. 봐라. 이거 우리 기독교 성지를 너희들 이슬람이 드디어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있네? 시작했네? 안 되겠어. 러시아가 바로 특사를 파견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